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바이키의 크레타의 바다 왕들입니다. 이제부터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타의 바다 왕들은 20세기 초 아서 에반스 박사의 발굴을 중심으로 밝혀진 크노소스 궁전과 미노스 문명의 유적들을 통해 선사시대 크레타가 어떻게 번영하였고 그 유산이 어떻게 고대 그리스 문명과 전설에 녹아들었는지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책은 먼저 크노소스 궁전의 발굴 과정을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신화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크레타의 전설들이 실제 유적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미노스 문명은 현실의 역사 속 문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크레타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이룬 섬 국가였습니다. 복잡하고 세련된 궁전 건축, 정교한 도예와 금속 공예, 활발한 해상 무역, 여성 중심의 종교 구조, 그리고 가정제의 중심의 숭배 방식은 이 문명이 단순한 선사 문화가 아닌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미노스 문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무역망을 구축한 최초의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크노소스 항구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상인들과 배들이 오갔으며 미노스 사절단과 상선은 에게 해 전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문화적, 군사적, 경제적 해상 지배력을 확립했습니다. 종교는 미노스 사회의 중심이었으며 위대한 어머니 여신을 숭배하는 제의는 비둘기, 뱀, 기둥, 황소와 같은 상징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여사제가 주관하던 제례는 신비로운 투우의식과 함께 전개되었으며 이는 후에 미노타우로스 전설로 변모하게 됩니다. 플라톤이 전한 아틀란티스 이야기 역시 미노스 제국의 몰락에 대한 고대 이집트의 기억이 왜곡된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책은 강조합니다. 문명의 쇠퇴는 외적 침입과 자연재해, 내부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미노스 제국은 아카이아인과 도리아인의 침입을 거치며 몰락하고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존재감 없는 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 크레타 문명은 전설로만 남아 있었고 3000년 넘게 잊혀진 폐허 위에서 다시 깨어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에반스 박사의 발굴은 이 잊힌 문명을 다시 세상의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투우사와 감금된 소년 소녀들의 기억은 신화가 되어 전해졌고 궁전의 장식물은 전설을 뒷받침하는 시각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크레타의 바다 왕들은 이러한 역사적 회복의 과정을 통해 신화와 문명,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얽히고 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4의 샘플입니다. 챕터 4의 제목은 넓은 크노소스 궁전 1편입니다. 그리고 그해 3월 23일 본격적인 크노소스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업은 80명에서 150명 사이의 인부들로 구성된 발굴단에 의해 6월 초까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발굴을 시작하자마자 오랜 시간 동안 그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싸워온 신념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곧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표면에서 단지 몇 피트 혹은 몇 인치만을 파내었을 뿐인데도 벽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주간의 발굴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약 8,000m에 달하는 방대한 선사시대 건물의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전이었으며 발굴 초기 단계에서조차도 이미 티린스와 미케네의 궁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언덕 동쪽 사면의 연한 점토층에서는 부케로라 불리는 검은색 수제 연마 도자기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자기들은 신석기 유적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며 일부는 관례대로 흰색 물질로 메워진 색인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자기들과 함께 출토된 유물들로는 석재 손도끼와 철퇴, 흑요석으로 만든 칼, 그리고 선과 상감으로 표현된 원시적 여성 형상의 점토 인형 등이 있었습니다. 궁전 유적 전역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신석기층이 천연의 집안을 깊이 덮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그 두께가 24피트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득히 먼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의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해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굴의 가장 눈길을 끄는 발견은 신석기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유적지 남서쪽에서 거대한 석고 블록으로 마감된 벽 앞에 넓게 펼쳐진 포장된 뜰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 뜰의 남쪽 모서리에는 지붕 달린 현관인 포르티코가 있었으며
이곳을 통해 궁전 내부의 해당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관 입구에는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문지방은 한때 두툼한 나무 기둥 하나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습니다. 입구 옆 벽면에는 프레스코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미케네와 미노아 예술에서 특히 즐겨 다뤄지던 소재인 거대한 황소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입구에서 이어지는 복도의 벽에는 실물 크기의 인물들이 줄지어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하부 부분들이 여전히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아마도 여왕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정중히 행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과 은으로 된 허리띠와 랩 형태의 하의를 착용한 두 젊은 남성의 형상도 일부 남아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은 은재 받침이 달린 주름진 대리석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의 복도는 건물의 남쪽 모퉁이를 따라 이어지다가 쌍기둥이 서 있는 남쪽 대형 포르티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포르티코 뒤편 통로에서 크노소스와 미케네 문명을 창조한 선사시대 민족의 외형과 복식을 알려주는 최초의 사실상 완전한 증거 중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장식이 된 은잔을 들고 있는 젊은 남성의 프레스코화였습니다. 이 그림은 특히 상반신 부위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네임 무늬로 장식된 랩 형태의 로인클로스 하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은으로 된 귀고리, 목과 상완의 은제고리, 손목에는 벼락무늬 보석이 달린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에반스 박사는 자신이 첫 해에 이룬 발굴 성과를 대중에게 처음 소개한 먼슬리 리뷰의 인상적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색채는 300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마치 막 칠한 듯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이 신비로운 미케네 인종 중 한 인물의 실제 초상화를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부색은 깊은 젓갈색으로 어쩌면 이집트의 채색 관습을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사진은 균형 잡히고 잘 조각된 듯한 형상이며 허리는 은 장식이 달린 띠로 매우 가늘게 조여져 있어 엉덩이가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얼굴의 옆모습은 순수하고 거의 고전 그리스적인 느낌을 준다. 입술은 다소 두툼하지만 그 용모는 분명히 샘쪽 계열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른 찬란한 젊음과 남성적 아름다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심지어 고고학적 훈련이 없던 우리 크레타 인부들조차 그 그림이 주는 마법과 매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사실 이토록 완벽하게 땅속에 보존되어 있던 회화가 발굴된 것은 기적이라 여겼고 이 인물을 성인의 성화라고 믿었다. 그 프레스코화를 옮기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수고스러운 밑바탕 받치기 작업이 필요했기에 밤새 감시를 서야만 했습니다. 그 임무는 우리 작업인부 중 가장 신뢰받던 마놀리스 노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된 일인지 감시 도중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성인이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 순간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가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짐승들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무언가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요약했습니다. 온 사방이 귀신 들렸어요. 남쪽 포르티코를 지나면 궁전의 중심 생활 공간이었던 넓은 마당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조사에 따르면 이 마당은 궁전 전 전체의 중심부이자 생활의 초점이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서쪽들과 중앙 마당 사이에 위치한 건물 구역은 폭 3m에 달하는 긴 회랑에 의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회랑은 구조물 전체 길이에 거의 해당하며 석고 블록으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랑과 궁전 서쪽 외벽 사이에는 기름과 곡물 등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로 추정되는 긴 방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곳에는 무수히 많은 거대한 토기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으며 이집트의 타후티 장군이 요파를 정복할 때 병사들을 숨겼다는 그릇들과도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실제로 한 개의 창고에서는 무려 20개의 피토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항아리들 대부분은 소용돌이 무늬나 밧줄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중앙 마당 인근의 작은 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장식이 특히 정교하고 높이는 무려 약 5피트에 달했습니다. 또한 각 창고 바닥에 중앙선을 따라는 작은 사각형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었는데 이 구멍들은 나중에 카셀레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카셀레스는 과거에 기름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던 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납으로 정교하게 안쪽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바닥을 덮은 석판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는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관함들은 고대에 이미 철저히 약탈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려줄 단서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창고 구역은 이 궁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궁전 전체의 규모뿐 아니라 그 웅장함도 함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노스 왕궁의 부엌이나 저장실 등 실무 공간에는 조악함이나 누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긴 회랑에서 각 창고로 들어가는 문간은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로 만들어졌으며 회랑과 창고 양쪽 벽면은 회반죽에 그림을 그려 장식한 상태였습니다. 벽면 장식은 하얀색 바탕 위에 붉은색과 파란색 가로띠로 구성된 벽면 하단띠가 이어지고 천장 아래에도 같은 색의 프리즈 장식띠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조차도 궁전 전체에서는 지하층에 해당하는 하부 구조물이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한 층 혹은 여러 층의 상층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상층부의 구조는 대부분 소실되어 벽면을 장식하던 회화 조각의 파편만이 드문드문 남아 있습니다. 긴 회랑과 중앙 마당 사이에 놓인 건물 구역의 방들은 중앙 마당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발굴이 계속되면서 이 공간에서 궁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 마당의 대략 중간 지점에서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작은 방이 발견되었는데 각 방의 중심에는 석고블록 4개를 쌓아 만든 기둥 하나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들 하나하나에는 이중 도끼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 기둥들은 곧 미노스와 관련된 고대 전승과의 연결고리를 연상시켰습니다. 이 기둥들은 분명히 신성한 상징물로 어떤 신을 향한 숭배의식과 관련된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이 기둥들에 새겨진 이중 도끼 문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크레타의 제우스? 그리고 그보다 앞선 동일한 여성 신격의 대표 상징물이 바로 이중 도끼였으며 디크테산 동굴의 성소 유적에서는 이러한 이중 도끼 모양의 청동 봉헌물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중 도끼를 뜻하는 고대어는 라브니스인데 이 단어는 카리아 지역의 제우스, 즉 라브라우다의 제우스의 이름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편 전승에 따르면 미노스 왕과 크노소스는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다는 기묘하고 거대한 건축물, 즉 라비린토스, 우리말로 흔히 미궁이라 번역되는 구조물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중 도끼 문양과 고대 전승 속 라비린토스라는 이름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면 바로 이 궁전이야말로 전설 속 미궁의 기원이며 실체일 수 있다는 강한 암시를 줍니다. 즉, 다이달로스가 미노스를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는 궁전, 바로 그 라비린토스의 실물이 이 크노소스 궁전의 유적 속에서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반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 보아 이 거대한 건축물은 미노스의 궁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라비린토스와 동일한 장소라는 점에도 이제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긴 복도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막다른 통로들, 뒤얽힌 회랑들, 넓은 지하 급수시설, 그리고 혼란스러울 만큼 복잡하게 얽힌 작은 방들의 체계 등 이 궁전의 평면 구조 자체가 미궁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챕터 7의 샘플입니다. 챕터 7의 제목은 크레타와 이집트입니다. 이 시기의 이집트 기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케프티우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벽화에 자주 묘사되었고 항상 동일한 특징적인 외모, 복장, 태도,
그리고 특정한 상업 및 예술품들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케프티우란 누구였을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등 뒤에 있는 사람들 또는 나라라는 뜻인데, 이집트인들이 지중해를 매우 푸른 바다라고 불렀던 점을 감안하면 케프티우는 곧 지중해 너머, 다시 말해 매우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세 3세 시대에 이집트의 상인들과 궁정 인사들이 익숙해졌던 케프티우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 가장 먼 곳에서 온 세상 끝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끝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민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이 케프티우라는 명칭은 확실히 페니키아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오랫동안 지중해의 주요 해양민족이자 운송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기에 18왕조 시대의 케프티우 또한 페니키아인일 것이라는 해석이 한동안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이집트 벽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으로 보아도 전혀 샘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발굴과 발견들은 과거 과대평가되었던 페니키아인의 지중해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비롯하여 여러 통념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으며, 크노소스에서 발견된 미노아인의 묘사들을 통해 18왕조 시기의 케프티우는 다름 아닌 크레타의 바다 왕들의 사절, 선원, 상인들이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기 이집트에서 성행하던 무덤 벽화 예술은 이집트 생활의 많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남김없이 기록해 주었고, 그 수준 또한 탁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무덤에서는 북쪽, 서쪽, 동쪽, 남쪽에서 온 외국인들의 행렬이 벽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북쪽은 샘족, 동쪽은 푼트 지역의 사람들, 남쪽은 흑인들로 나타나며 서쪽은 케프티우 사람들로 대표됩니다. 우리는 크노소소스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을 테베의 귀족 무덤 벽화에 나타난 이들과 비교함으로써 비록 예술 양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민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케프티우 인물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무덤은 셈무트와 레크마라의 무덤입니다. 이 가운데 셈무트의 무덤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속하지만 그 차이는 한 세대도 채 되지 않습니다. 셈무트는 여왕 하트셉수트의 건축가로 데이르 엘 바흐리의 위대한 주랑 신전을 설계하고 완성했으며 여왕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테베 무덤은 여왕의 명으로 건설한 아멘의 낙원 신전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벽에는 세상 끝에서 온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각자 자신들의 공물을 파라오에게 바치기 위해 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장화와 다리에 감은 붕대, 허리를 조이는 장식띠,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진 허리천이 이들이 입은 유일한 복장이란 점 등은 모두 크노소스의 술시중 드는 자, 벽화에 등장하는 미노아인의 전형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성실한 이집트 화가들은 미노아인의 특징적인 머리 모양도 충실히 묘사하였습니다. 이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 어깨 아래로 늘어뜨리고 그중 일부는 머리 위에서 매듭이나 컬로 묶은 형태였습니다. 곡물을 바치는 이들은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금속으로 된 다양한 그릇들을 운반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바피오의 금잔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나 훨씬 크며 또 다른 일부는 크노소스 북서쪽 가옥에서 발견된 청동 주전자와 동일한 유형을 보여줍니다. 레크마라는 케프티우의 또 다른 인상적인 묘사가 남아있는 무덤의 주인으로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제18왕조의 정복자 파라오 타흐투메스 3세의 재상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벽에 그려진 그림들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인종적 특징을 묘사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매우 세심한 초상화임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케프티우와 푸른 바다의 섬들의 대추장으로 젊고 놀라울 정도로 작은 입과 온화한 인상을 가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어두운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밝은 편이며 머리카락은 짙은 갈색입니다. 그 다음 인물은 그의 부하로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인상이 매우 험악하며 로마인 같은 코와 딱딱한 턱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인물들은 서로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젊고 피부색은 어두우며
허리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을 정수리 위에서 복잡한 매듭이나 컬로 말아 올린 형태입니다. 이러한 케프티우들은 곧 크레타의 대궁전 시대를 대표하는 미노아인들이며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 말하는 선 헬라인 그리스인, 즉 펠라스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시대에 미노아 제국의 찬란한 문명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멸망이라는 최후의 재앙을 불과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셈무트와 레크마라가 자신들의 무덤벽에 케프티우의 모습을 남긴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과 두세 세대가 더 지나자 크노소스의 영광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제타석에 실린 그리스어 번역문이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를 이집트 학자들에게 제공했던 것처럼 테베 무덤의 벽화는 크레타에 살았던 그리스 이전의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은 셈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빚이 완전히 되갚아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노아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나란히 기록된 이중 언어 문서가 발견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해독하지 못했던 미노아 문자 기록의 일부를 상형 문자와의 대조를 통해 읽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람세스 2세 시대에 체결된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조약문이 쐐기 문자판으로 보가즈테이에서 발견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크레타나 이집트의 어느 유적지에서 타흐투메스 3세와 그 시대 미노아 군주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 양 문명 각각의 문자로 병기된 채 발견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